안녕하세요. 우수자활사업단 운영 노하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이 자활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계신 고수분들의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 자활 현장에 공유해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단 협업과 업무 분장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주인공으로 서울 도봉지역 자활센터 최은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지역 자활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업단의 업무 구조와 특성에 따른 참여자분들의 업무 배치일 것 같아요. 팀장님의 노하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노하우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근무조는 업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텐데요. 포인트는 각 조마다 리더로 중심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목공방 매장을 예로 들어보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근무에 오전 9시 오픈, 오후 9시 클로징입니다. 목공방의 특성 때문인데 퇴근 후 또는 주말에 목공을 배우거나 창작을 희망하는 고객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긴 근무 시간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로 근무조를 나눠서 편성하고 기술과 안전을 책임질 리더를 필두로 3명씩 주민으로 근무자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정해진 규칙인 거죠. 리더는 투표가 아닌 센터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는데요. 이는 목공이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고 안전이 중요하기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도 동의를 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격주 근무조 편성으로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또한 업무적 발전이 가장 큰 주민을 리더로 정해서 효율까지 같이 높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좋은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조가 나뉜다면 각 조마다 리더를 지정해서 중심을 잡는다. 그리고 리더를 정할 때는 주민들과의 동의를 충분히 거친다. 참여자 중심의 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총괄반장, 주민대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균형 잡기입니다. 사업단의 전체적 업무 배정 및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반장님은 보통 사업단마다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으나 종종 반장님에게 결정권들이 많아지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고 그 힘이 동료들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 불만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주민 대표를 정해서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적 측면의 반장과 또 조직적 측면의 주민 대표,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독단적인 진행이 아닌 서로 협력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노하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업단 전체, 매장 전체를 총괄하는 반장은 무척 중요한 자리인데요. 반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업무 처리 속도가 생기고 질서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반장이 사장처럼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힘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면 거스를 수 없는 권한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리더 선정과 마찬가지로 반장 역시 센터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주민 대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뽑게 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불편함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 같기는 한데 센터가 뽑은 반장과 또 주민이 뽑은 대표라고 하니까 혹시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할 때는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되지는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반장과 주민 대표와의 갈등은 사업단 운영에서 풀어야 할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실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차별이나 말 못할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문자나 전화로 하소연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인데요. 반장이나 주민 대표도 해결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건 역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그 과정까지 가지고 갔었던 사안도 있었고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득과 실이 있겠지만 저는 의사결정 과정과 논의 구조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특정의 인물이 아닌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팀장님, 계속해서 다음 노하우 소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담당 팀장이 없는 주민 간 회의 구조 만들기입니다. 원래 회의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한 부분을 떼어내서 주민 간의 회의를 진행하게 하는 것인데요. 주로 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라는 한 가지 아이템을 놓고 격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록 및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따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래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회의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세하고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이 가볍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격주 또는 중간에 반장과 주민 대표가 주관하는 사업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권장했었는데요. 회의 안건은 1개 또는 2개로 정해주고 결과를 기록하고 원래 회의 때 발표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자체적인 의사결정 회의의 형태를 점점 갖추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안타깝게도 매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 따로 주민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지는 좀 됐습니다. 이 노하우만큼은 하지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자긍심 같은 게 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협업을 위한 업무 분쟁에 관한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팀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별 역량 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동기부여를 해준답니다. 역량의 편차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고 주민이 자신의 성장을 직면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역량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사실 역량 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테스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테스트가 아닌 점검임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점검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성장했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자료는 보관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역량 점검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또 궁금해요. 네,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무척 장점인데요. 특히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네. 어떤 기여나 발전 없이 출퇴근만 반복하면서 사업단에서 그냥 버티기만 하는 주민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도 개인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그럭저럭 잘한다. 심지어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어려운 거는 주민 개인에게도 물론 그렇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주민들이 사업단에 유입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단에게도 무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역량 점검을 진행한 후에 스스로 발전 가능성이 없음, 기여도가 낮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종결하거나 사업단 이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역량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죠. 주민 개인의 시간 낭비를 막아주고 또 사업단에는 좀 더 활발히 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무척 장점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활 도우미 파견을 통한 매장에서의 행정 업무 체계화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50대 남성 중심의 사업단이 겪는 어려움은 아마 서툴 수밖에 없는 고객 응대와 같은 업무들의 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자활 도우미 주민을 배정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자활 도우미 주민의 경우 매장의 재고 관리, 홍보 및 고객 응대의 업무를 돕는 것입니다. 네, 이 참여 주민분들 자체 역량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무는 자활도우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업단이 행정 업무나 시스템 기반의 업무를 이 참여 주민분들 스스로 처리하도록 도와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꼭 자활도우미뿐만이 아니더라도 청년 참여자, 외부 전문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공통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가 역량을 갖추도록 성장시킨다입니다. 이 노하우는 전화받기, 매장 방문 고객 응대, 청소, 기계 관리 등의 비전문적인 업무의 경우 모두가 수행할 공통 업무로 정하고
근무자 전체가 역량을 갖추도록 평준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태의 일이든지 공통 업무는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팀장님, 계속해서 다음 노하우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는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근무조를 편성하라입니다. 저는 정기적 상담을 진행할 때 IAP 모니터링을 위한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서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의 현재 상황과 발전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격 유형 분석도 병행하여 나와 타인의 이해를 위한 시도도 진행하게 됩니다. 팀장님의 전문성과 열정이 느껴지는 정말 우수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많은 팀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시도해 보셔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노하우도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5번째, 핵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기여를 유도한다입니다. 저희 사업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지점으로 등록이 되어 일정 기간 적절한 역량에 도달했음이 확인되면 자격증 발급을 통해 자격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여를 유도하게 돕는 것입니다. 이 사업단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내부적으로만 갖추는 게 아니라 자격증, 또 자격 수당과 같은 강화된 동기 요인을 줘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활기업 창업 목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노하우 감사합니다.